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용훈입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촬영을 수요일 오전에 하고 금요일 날 자료를 올립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뭐 이런 패턴들이 계속 유지가 되었는데 지난 2, 3일간 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후반부에 나올 영상이 수요일 날 오전에 찍은 영상인데요. 제가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그러니까 분쟁이 있는 상황 하에서 이스라엘도 주요 가스 생산국이고 이란 같은 경우는 주요 원유 생산국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생산지를 건들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충돌보다는 뭐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겠냐. 그러면 생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일 전이죠.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서 중요한 가스 생산국이고요.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 사우디 생산량의 대략 5분의 1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양인데요. 그런 이스라엘의 가스전 중에 하나가 수요일 날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상황 가스전과 유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2023년도 가스 생산량이 1815만 톤입니다. 이 중에 자가 소비가 926만 톤이고요. 수출은 853만 톤이 나갔는데요. 수출은 대부분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현재 생산되고 있는 세계 가스전에 대한 그림인데요. 맨 위에 있는 게 카리시라고 하는 가스필드입니다. 이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도상의 위치, 카리시를 보시게 되면은 바로 위가 레바논의 영해예요. 되게 가깝죠. 가깝다 보니까 일단 드론 공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스라엘에게 제일 중요한 가스전은 지중해에 인접해 있는 레비아탄 가스필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레비아탄 가스필드가 현재 이스라엘이 생산하고 있는 세계의 가스전 중에서 매장량 기준으로는 거의 65%에 달하는 그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비아탄 오른쪽에 타마르 가스필드, 그러니까 카리시, 레비아탄, 타마르 이 세 개가 이스라엘 핵심적인 가스필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레비아탄 가스필드입니다. 그래서 요게 확전이 좀 더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카리시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거든요. 일단은 건드렸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큰 데미지를 주고자 한다면 레비아탄을 건드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중요한 가스전 중에 하나, 어쨌건 생산 기지니까 공격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서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뭐 오일 생산 기지, 뭐 리파이너리 이런 것들에 대한 공격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란에게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취약한 포인트일까를 보시게 되면요. 이란은 현재 일간 한 350만 배럴 정도의 원유를 생산하고 그중에 한 150만 배럴 내외를 수출하고 있는데 주 수출 지역은 중국입니다. 자, 이란의 그 주요 생산 기지 또는 저장 탱크 관련된 그림은 이 그림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설비가 뭐냐면은 이란의 핵심 수출 기지입니다. 카그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인데요. 요 섬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섬은 전체 어떻게 보면은 원유 저장 기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대부분의 물량이 나가게 됩니다. 물론 한 3년 전에 이란이 중국 자본의 도움을 받아서 페르시아만 외곽에 터미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일간 100만 배럴 정도. 아직까지는 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이란에게 핵심은 바로 이 카그 아일랜드를 건드느냐 마냐 이 이슈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여길 건들게 되면 이거는 또 다른 상황 전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지점은 생산 기지는 레비아탄 가스필드이고요. 이란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포인트는 카그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서로 건드느냐 안 건드느냐가 가장 핵심일 것 같고요. 그거는 적어도 다음 주 안까지는 판단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것이 아닌 그 외에 격가지들을 건들게 되면은 서로 한 번 주고받고 마는 정도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뒤에 이어질 영상은 제가 수요일 오전에 찍었던 영상이니까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유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중동의 상황이 좋지 않게 계속 전개가 되고 있지만 WTI 기준 유가는 최근에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70불 언더, 브렌트도 72, 3불대 수준에서 크게
변동 없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죠.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중동 정세 불안이 나오게 되면 일단 유가가 스파이크가 나는 현상들이 좀 발생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움직임들은 세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이제 학습 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동 정세 불안이 실질적인 원유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경험적 학습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특히 이제 뭐 최근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주변에서의 상황은 원유 생산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요. 그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전쟁을 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산지에 대한 타격 이런 것들도 사실은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뭐 이스라엘도 가스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서로 건드리게 되면은 이거는 뭐 또 다른 파국으로 치닫는 현상이니까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제 의견보다도 주요 기관들의 이제 전망치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가 되다 보니까 뭐 오펙이든 IEA든 여러 가지 전망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중순에는 오펙의 월드 오일 아웃룩 2024라고 하는 보고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펙이 주장하는 거는 원유 수요는 2050년까지는 계속 에너지 원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야. 뭐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원유가 소비가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라고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오펙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의 전망 기관은 크게 이제 세 가지를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게 오펙 있고요, 국제 에너지 기구 IEA, 그리고 미국 에너지 정보국 EIA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오펙 같은 경우가 올해 2024년도 원유 일간 기준 작년 대비 소비 증가량을 어느 정도 받느냐 하게 되면은 올해 한 203만 배럴 정도 받습니다. 자, 그러면 IEA는 어느 정도로 받는가? 90만 배럴을 보고 있었고요. 그러면 미국 EIA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가? 18만 배럴입니다. 격차가 상당하죠. 특히 오펙과 EIA는 거의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내년도 소비량 증가치는 얼마 정도 보고 있어?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펙은 24년에서 25년 넘어갈 때 25년도에 일간 증가량이 170만 배럴, IEA는 95만 배럴, 거의 절반이죠. 그리고 EIA는 10만 배럴. 일관성이라고는 좀 찾아보기 좀 어렵죠. 주요 전망 기관들의 전망치는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전망 기관들의 전망치를 볼 때 숫자의 절대값을 볼 필요는 없다. 숫자의 절대값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그들이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이 숫자를 만들어냈는가가 더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의 논리라고 하는 거는 각자의 유불리 상황에 따른 전망일 가능성,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은 바램을 전망으로 투영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가가 오르는 게 좋겠죠. 수요가 많은 게 좋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일단 인플레 문제가 치명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솔린 가격이 상당히 중요하죠.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3불을 넘냐 안 넘느냐, 이게 과거 뭐 최근에는 뭐 3불 위에서 계속 놀고 있긴 합니다만은 과거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가솔린 가격이 3불 넘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집권 세력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썩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IEA는 유럽의 성향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원유 수요는 어쨌거나 꺾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IEA와 오펙이 상반된 견해를 계속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세 개의 기관들은 각자의 포지셔닝에 따른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펙이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서 얘기한 바는 원유 수요가 계속 세게 갈 거야라고 생각하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숫자로 좀 말씀드리면요, 2013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지난 10년간
연평균 원유 소비 증가율은 연간 1.1%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1억 배럴이다라고 하면은 한 뭐 110만 배럴 정도 늘어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오펙이 최근에 밝힌 내용은 뭐냐면 24에서 2050년까지 뭐 지금 앞으로 한 27년 기간 동안에 연평균 소비 증가율은 0.7%를 보고 있어요. 0.7%. 얘네들도 어느 정도 다운시킨 건 분명히 맞습니다. 0.7%면은 일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대략 2050년까지 한 7, 80만 배럴 내외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IEA는 어떤 정도로 전망하고 있느냐? 0.2%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IEA 국제에너지기구는 플랫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략 2030 이후에 이 숫자가 크게 꺾이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거를 단순화시키게 되면 유가는 올라갈까 내려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어쨌거나 과거 대비해서 소비 증가율은 높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부분은 오펙이나 IEA나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와 같은 변동폭이 나타나기는 쉽진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소비되는 그 물량 수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거래되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게 곡물이 됐든 아니면 가스가 됐든 아니면은 뭐 원유가 됐든 연간 전체 소비량 대비 몇 퍼센트가 늘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은 좀 맞진 않아요. 그 구간의 변동성을 놓고 봤을 땐 그러면 뭐에 의해서 이게 변동이 되느냐라고 하면 결국 거래되는 물량에 의해서 이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간 원유 생산량이 대략 한 1억 배럴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요. 일간 거래되는 그러면 원유는 대략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한 4,200~300만 배럴 정도 됩니다. 4,200~300만 배럴. 그러니까 전체 생산량의 대략 한 40% 약간 넘는 수준이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거래되는 물량이 주로 어느 나라에서 이 수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시게 되면요. 중국, 미국, EU, 인도, 한국, 일본 이 6개 나라 또는 지역에서 주로 거래가 되는데 이 6개 나라 그리고 지역의 거래량은요. 글로벌 원유 물동량의 86% 수준입니다. 86%.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14%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중국과 미국과 유럽, 인도, 한국, 일본 이 6개 나라 또는 이 지역에 있어서 미국의 수요는 늘지 않는다. 예, 맞는 이야기고요. 유럽의 수요도 늘진 않을 거야.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정체 내지는 꾸준히 감소하는 방향으로 갈 거야. 이것도 역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은 거는 이제 중국하고 인도밖에 없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원유 수입량이 이제 올해 YOY를 한 2.3% 가까이 이제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원유 소비량 같은 경우는 CNBC에서 전망하기로는 대략 2025에서 2026년도 개솔린 중심으로 일단 피크를 찍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그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중국에서도 세게 늘어나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남은 나라가 이제 인도 정도인데 인도의 원유 수입량은 중국 원유 수입량의 40%가 안 됩니다. 한 3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인도가 늘어나 봐야 크게 메이크업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의 소비 정체 내지 감소 부분과 중국이 향후 2, 3년 내내 피크를 찍고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인도의 그 소비 증가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게 늘어나기는 쉽지 않은 구간은 분명히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오펙의 원유 감산 정책은 내년에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거예요. 최근에 유가가 좀 약세를 보인 이유도 사우디 중심으로 다시 증산이 일어나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려감 때문인 건데요. 제가 몇 달 전에 이야기 드린 부분들이 하나가 오펙의 감산은 올해를 끝으로 내년에 이어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에 사우디에서 신규 유전이 가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개의 유전이 대략 일간 기준으로 한 110만 배럴 정도가 물량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 물량이 추가되는 상황 하에서 사우디가 기존 물량까지 꺼가면서 감산을 계속할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가 뭐 최근에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격 정책을 포기하고 다시 이제 마켓 시어를 늘리는 쪽으로 정책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하는 기사들도 좀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뭐 그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오펙이 내년에도 감산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를 끝으로 저는 감산 정책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럼 일단 내년에 물량은 늘어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기준으로 전기차가 제일 많이 팔리는 노르웨이 같은 경우를 보면 전기차 판매량, 판매 비중에 대비해서는 가솔린 소비 감소 속도가 높지가 않아요. 세지가 않아요. 특히 디젤 같은 경우는 거의 줄지 않았어요. 유럽은 디젤을 많이 쓰니까.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게 전기차가 대부분 세컨카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반면에 중국은 좀 경우가 다르다. 중국은 전기차가 메인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린 바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내연기관차를 중국에서 살려고 한다면은 비용이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차량 번호판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근데 전기차를 사면은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가격도 좀 싸고.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 중심으로는, 그러니까 뭐 중간계층 또는 그 이하 계층 입장에서는 자동차 꼭 필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전기차가 좋네 마네 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가솔린 소비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뭐 배터리든 아니면 전기차도 오버캐파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유럽 쪽, 특히 미국은 뭐 먼저 시작했고 유럽 쪽에서도 중국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망가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수출이거든요. BYD에서 가장 싼 전기차가 10,000불 정도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 1,300만 원 정도 하죠. 내연기관 차를 1,300만 원 주고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죠. 그런 차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중국이 오버캐파가 되게 되면 더 싸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량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23년도 중국의 EV 차량의 연간 수출량이 160만 대였고요. 올해 1월에서 8월 누적 기준으로는 140만 대입니다. 연간으로 보게 되면 일단 200만 대는 일단 찍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물론 이제 현재까지는 유럽 제재 이전까지는 유럽 쪽으로 차들이 많이 나간 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과거의 상황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건데, 그 상황은 뭐냐면요. 우리가 PC, 그러니까 컴퓨터를 쓸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탑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미나 동남아나 아프리카 이런 국가들은 데스크탑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갔거든요. 물론 내연기관차가 선진국 중심으로 많이 보급이 됐고, 저개발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지는 않죠. 그런데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훨씬 싸. 그리고 중국은 오버캐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돌릴 거야. 뭐 정부 주도 산업이다 보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수출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저렴한 전기차들이 저개발 거로 갈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오펙이 주장하는 바는 원유 수요가 그렇게 많이 꺾이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는 근간에는 뭐냐면 이 저개발 국가들의 소비 증가 부분을 감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유를 그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이거 리파이닝 해가지고서 사용하는데 원유 수요의 약 절반은 다 운송 쪽에 쓰이는 거예요. 자동차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전기로 대체되는 상황이 저개발 국가에서 나타나게 되면은 오펙이 생각하는 그런 그림은 나타나지 않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이 아니라 뭐 몇 달 된 이야기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뭐 논문들은 나오고 있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데,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려고 하면은 가장 근본적인 재료가 이제 리튬 같은 것들잖아요. 코발트, 리튬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은 미국에서 나온 이슈가 있는데요. 미국은
원유나 가스, 특히 셰일 오일, 셰일 가스 생산하는 데서 프래킹이라는 방법을 쓰잖아요. 지하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물을 때려 붓고 물을 고압으로 때려서 거기서 그 내포되어 있는 그 공극에 있는 가스나 기름을 이제 지상으로 추출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죠. 그 많은 물을 투입해서 다시 거기서 이제 오일앤가스 수출해내는데, 이 물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요 안에 리튬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마살루스 그 가스필드인데요. 마살루스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스에 투입된 물에 있어서 리튬의 양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를 다 우리가 리커버하게 되면 미국의 연간 소비량의 대략 40% 정도 메이크업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얘기가 최근 9월 달에 네이처지에 논문이 하나 실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에 관련된 얘기는 지난 4, 5월부터 조금씩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논문이 이런 논문들이 나왔었죠. 지난 9월 달에.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미국이 이제 히스토리 같은 것들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리듬 문제는 이러면 이런 식으로 또 해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장기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또 상황은 또 판때기는 달라질 수 있겠네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가지고 딱 집어서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전망 기관의 전망치는 천양지차다. 자기 입장을 바램을 전망이라 투영해서 얘기한 거 각자의 포지셔닝에 따른 전망일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늘어날 때가 물동량 기준으로는 사실은 인도 정도밖에 없는데 그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중국의 전기차가 중국 내수에서 오박해파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이제 제3, 4기나 저개발가로 뿌려졌을 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세게 가기는 좀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